아내는 7살짜리 아이를 옆집에 맡겨두고 혼자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요. 저는 그날부터 가장이었고, 아버지였고, 엄마 역할까지 혼자 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그 남자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남자는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떴습니다. 산속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일어나 물을 끓이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는 혼자 밥을 먹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입니다. 이 산에서 혼자 산 지 이제 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한때는 저도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어린 아들이 있었고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38살이 되던 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부족하게 키우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설비 점검 일을 했습니다. 방사선 구역 안으로 들어가 배관을 확인하고 밸브를 점검하고 센서 수치를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했지만 월급은 괜찮았습니다. 야간 근무 수당도 붙었고 특수작업 수당도 따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집에 없어요. 돈만 벌어다 주면 다인 줄 알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한 달의 보름은 야간 근무였고 주말에도 비상 점검이 잡히면 새벽에 나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아이를 키웠고 저는 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비가 끊겼으니까요. 결혼 15년째 되던 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45, 아들은 7살. 그때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이 뛰어나와 아빠 하고 안기곤 했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실 옷장을 열어보니 아내 옷이 절반쯤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 아이 좀 잠깐 봐달라고 해서 맡기고 갔는데 아직도 안 왔어. 아주머니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지만 많이 불안한 듯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친정에 있을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서랍에서 짧은 글이 적힌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안해요.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올 건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단 한 줄로 끝이었습니다. 아들은 밤마다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언제 와? 엄마한테 전화해봐. 저는 매번 곧 온대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가장이었고 아버지였고 아이의 엄마 역할까지
혼자 맡았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야간 근무를 최대한 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월급은 줄었지만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들 가방을 챙기고 유치원 버스 시간에 맞춰 아이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에는 아이를 안고 서서 재웠습니다. 침대에 눕히면 다시 울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씩, 2시간씩 서서 흔들어주면 아이는 겨우 잠들었습니다. 저도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입학식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왔는데 저희는 둘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다른 가족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엄마 목까지 할게.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저는 일찍 퇴근해서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는 게 어색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서둘러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은 투정 한 번 하지 않고 잘 먹어주었습니다. 가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와서는 철순의 엄마는 돈가스도 만들어주고 스파게티도 해준대 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아빠가 다음에 해줄게. 하지만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챙기는 것도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알림장에 적힌 대로 색종이, 풀, 가위, 스케치북 하나하나 사서 챙겨주었지만 가끔은 빠뜨릴 때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 오늘 준비물 안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혼났어 라고 말하면 저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다 챙겨주는데 저만 못 챙겨준 것 같아서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을 항상 들고 다니며 아들 말을 적었습니다. 내일 체육복 필요해. 다음 주 소풍가. 미술 시간에 물감 가져가야 돼. 하나하나 적어두고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필요한 걸 샀습니다. 주말에는 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마른 옷을 개는 일.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아내가 하던 걸 지켜만 봤지 직접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색깔별로 분류하는 것도 섬유 유연제를 넣는 타이밍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아들 옷을 다림질하고 양말을 짝짓고 속옷을 개어 넣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형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 나갔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수록 비참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동료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힘내세요 라고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저는 47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들 가방을 챙기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고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아들 숙제를 봐주고 같이 책을 읽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안 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엄마 사정이 있어. 그럼 우리한테 전화라도 하지 그래? 글쎄다. 아빠도 잘 모르겠어.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 등을 쓰다듬어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내에게서는 그 후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아들 생일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왜 아이까지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탓도 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저는 집에 없었고 아내는 혼자였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아들만큼은 절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제 전부였고 제가 버텨야 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 얼굴을 보면 오늘도 하루 버티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승진하면 출장이 잦아지고 야근이 늘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승진이 아니라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잠이 부족해도 몸이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였고 아이에게는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더 버텼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이제 컸지만 여전히 제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많이 깊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산골 시골에 혼자 계셨고 병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계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등 굽은 채 논밭을 일구고 산에서 나무를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십니다.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사는 난색을 표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대. 우리 시골로 내려가서 할아버지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아.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 할아버지 보러 가자. 짐을 꾸렸습니다.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아들 전학 서류를 준비하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떠난 지 20년이 지났는데 아버지는 그동안 더 많이 늙으셨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르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침을 자주 하셨고 밤이 되면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니 의사는 말했습니다. 많이 늦으셨습니다. 이제는 편히 계시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도시는 늘 숨이 막혔는데 산에 오니 밤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몸을 씻겨드렸습니다. 밤에는 아들 숙제를 봐주고 학교 준비를 시켰습니다. 아들은 시골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반 아이들이 5명밖에 안 됐지만 아들은 금방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손자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참 착하게 컸구나. 아버지 덕분입니다. 네가 잘 키운 거지. 아버지는 가끔 과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손자 얼굴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어머니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 혼자 사셨습니다. 아버지 외로우셨죠? 괜찮았어. 너처럼 혼자 아이 키우는 것보단 나았지.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아들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말씀도 적어지셨습니다. 하루는 거의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힘을 내서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아들이 상장을 보여드리면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알아. 내 몸은 내가 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끝까지 지켜줘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우리 손주도 너처럼 착하게 잘 컸어. 아버지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 손주 부족함 없이 네가 잘 키워라. 그게 너한테 남은 가장 큰 일이다. 네, 아버지.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마을에서 사셨고 마을 사람들도 아버지를 잘 알았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어요. 혼자 사시면서도 늘 웃으셨지. 마을 어른들은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어머니 산소 옆에 모셨습니다. 산 중턱, 소나무 아래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절을 올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 유품과 시골집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저와 아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계속 키워야 했고 생활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월급이 없었던 탓에 저축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다시 일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도시 학교로 다시 전학을 갔습니다. 시골 생활이 익숙해졌던 아들에게 도시는 다시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나 잘할 수 있어. 아들은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모든 게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마음도 몸도 공허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저를 아들이라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잘 키워라. 그게 너한테 남은 가장 큰 일이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키는 제 어깨를 넘었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아빠, 나 학교 갔다 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녁은 내가 해놓을게. 네가? 아빠 늦게 들어오잖아.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아들은 간단한 요리를 배웠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계란말이, 제가 해주던 것들을 아들이 따라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들이 차려놓은 밥상이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어.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뭐가? 당연한 거지. 아들은 정말 잘 자랐습니다. 엄마 없이 아빠 하나만 보고 컸는데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아들은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아빠, 나 대학 갈까? 가고 싶으면 가야지. 근데 돈이, 그건 아빠가 걱정할 일이야. 저는 야근을 더 했습니다. 주말 특근도 다시 자원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아들을 보면 기특했습니다. 수능을 보고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붙었습니다. 아빠, 붙었어.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아빠 덕분이야. 아니다. 네가 잘한 거야. 아빠 고마워. 여기까지 키워줘서. 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키워줘서 고마워 아빠. 당연한 걸 가지고 나 열심히 살게. 아빠 실망시키지 않을게. 아들 얼굴을 보니 어린 시절 옆집에서 데려왔던 그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살 엄마를 찾으며 울던 그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저는 아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아빠한테 부담 주기 싫어. 괜찮아. 아빠가 벌어. 그래도 나도 이제 컸잖아. 내 용돈은 내가 벌고 싶어.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다니고 저는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밤 근무를 하고 나면 며칠씩 몸을 추스려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퇴직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아들은 졸업 전에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들이 취직하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내가 돈 벌게. 아빠는 좀 쉬어. 언제 이렇게 컸는지 이제는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정년까지 몇 년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집에 돌아온 날 아들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생활비. 아니야, 네가 써. 아빠 받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저는 봉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우겼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잘 사는 게 아빠한테 가장 큰 효도야. 몇 달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독립하려고. 독립? 응.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얻으려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아빠 괜찮아? 당연하지. 내 나이면 독립해야지. 얼마 뒤 아들은 바로 살 곳을 구했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책과 작은 살림살이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사 가는 날 저는 아들을 도왔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 응 아빠. 자주 올게. 아들을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도 아빠 왔어요? 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차려도 마주 앉아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아들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들을 챙기는 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없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모든 게 혼자였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도 집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들 방문을 열어보면 텅 빈 책상과 빈 옷장만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돌아가고 나면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고 아들만 키웠습니다. 그 외의 삶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시던 그 산골집,
부모님이 묻히신 그 산, 그곳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들 잘 키워라. 그게 너한테 남은 가장 큰 일이다.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이제 아들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도시에서 혼자 늙어가는 것, 그게 제 남은 삶의 전부일까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빌딩과 자동차와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그곳이 자꾸만 그리웠습니다. 정년퇴직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다닌 곳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그래, 아버지 집이 있는 산으로 가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산을 오르던 날들, 시골 마당에 평상을 펴고 셋이 마주 앉아 밥을 먹던 그 시간들, 아버지는 손자 손을 잡고 산길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다람쥐, 아들이 소리치면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상을 차려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감자조림, 김치,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그보다 좋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밥 더 드릴까요? 아들이 물으면 그래, 할아버지 많이 드셔.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자와 아들을 번갈아 보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셋이 모여 있으니 참 좋구나. 산에서 보낸 그 짧은 시간은 제 생애 가장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응 아빠. 아빠 여기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려고. 시골? 할아버지 산소 있는데. 전화 너머로 아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편하게 여기서 살지. 시골에 가면 병원도 멀고 아빠 힘드실 거예요. 괜찮아, 너도 이제 직장 다니고 아빠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아빠가 그렇다면 알겠어요. 이제는 아빠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다. 짐을 쌌습니다. 오래된 옷까지, 몇 권의 책, 사진첩,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차를 끌고 왔습니다. 데려다 줄게. 함께 산골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루를 닦고 방을 쓸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산길을 내려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저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묻히신 그 산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길을 걸어 부모님 산소로 향했습니다. 소나무 아래 부모님과 아버지가 나란히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버지 곁에서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아버지 목소리 같았습니다. 잘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 길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아들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저는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가요. 그래 천천히 가자. 그때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산에서 보낸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걸, 가족이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제 저는 그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이곳이 제가 남은 생을 보낼 곳이었습니다. 산은 고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산에서의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자동차 경적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 벌레 소리, 그것만 들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둠에 잠긴 산,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 그 모습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혼자가 되면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원망스러웠습니다. 미웠습니다. 왜 아이를 버리고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아내를 찾고 싶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지금은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함께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도 힘들었을 겁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혼자 집을 지키고 늘 혼자였으니까요. 제가 집에 더 자주 있었다면, 아내 말을 더 들어줬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제가 잘 키웠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아들은 이제 훌륭한 어른이 되었고 제 앞가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마당에 앉아 산을 바라봤습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고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처럼 말없이 받아주고 아무 조건 없이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올라 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이제 저도 편히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이 부모님의 대답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하늘 가득 별이 빛났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쉴 틈 없이 일했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제 시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외롭지 않고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밤이 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산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제 추억이 있는 이곳이 좋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 산에서, 부모님 곁에서 조용히 남은 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산에서 사는 것이 늘 편한 건 아닙니다. 겨울이 되면 춥습니다. 난방을 해도 집안이 쉽게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장을 보러 가려면 산길을 한참 내려가야 하고, 비가 오면 길이 미끄럽습니다.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골의 밤은 칠흑 같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병원이 멀어 쉽게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립니다. 창문을 열면 맑은 공기가 들어옵니다. 산을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고, 산은 늘 저를 받아줍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라고도, 무엇을 하라고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 있어 주기만 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평생 무언가를 쫓아 살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아들을 키워야 했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도 됩니다. 천천히 걸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제 인생이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성공도 없었고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웠고 부모님을 모셨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산이 저는 좋습니다. 부모님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 아들과 함께 올랐던 그 산, 모든 기억이 이곳에 있습니다. 해가 지면 마당에 앉아 노을을 봅니다. 빨갛게 물드는 하늘, 천천히 어두워지는 산, 고요히 흐르는 시간, 그 속에서 저는 평안합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삽니다. 산이 주는 평온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삽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여러분도 삶이 힘들 때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평온하게 우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